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는 최태원 S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이번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 전 가입자 2,5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신제품의 흥행에 힘입어 올 1분기 79조 1,400억 원의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문 사업 실적은 뒷걸음질쳐 불안함을 키웠습니다. 어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국내 주요 재계 인사들이 1대1 릴레이 면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 등 하나그룹 삼형제와 이해진 네이버 이사의 의장 등이 면담을 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1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며 산업 생산이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감소로 전환됐고 소매 판매와 투자도 줄어드는 등 내수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저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은 번호 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요청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킹 사태 이후 SKT를 이탈한 고객 수가 점차 늘면서 SKT의 손실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박연신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에 따른 무상 유심 교체가 이뤄진 지 이틀 만에 7만 명이 넘는 SKT 가입자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고객 중 일부는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아 위약금을 물어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번호 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죠? 예. 지금 보면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 이탈과 더불어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경우 SKT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가입자 수가 한 2,300만 명 정도 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신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 매출액의 한 10%에서 20%까지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고객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거다. 유 대표는 해킹 인지 후 신고가 늦었다는 점도 공식 인정했습니다. 저희 SK텔레콤은 4월 18일 금요일에 처음 해킹 침해를 인지했으나 침해 신고에 있어서 법적 시한을 놓쳤음을 인정합니다. SKT는 통신 3사 가운데 정보보호 투자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선 가입자 수는 3사 중 1위인데 정보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겁니다. 유심 교체 대기 고객에 비해 재고 확보 속도가 늦어지면서 가입자들의 이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경찰은 이번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 전반에는 보안 강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채나리 기자. 네, 채널입니다. 경찰이 정식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군요.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사건을 4차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전담 수사팀도 확대했는데요.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한 22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점검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가동해 악성 코드 침입 등 해킹의 경위와 배후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 19일 밤 11시쯤 SK텔레콤이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해커의 악성 코드 공격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에서는 폰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인데 이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유관기관과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하고 신속 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본부를 통해 매일 금융권 대응 현황과 특이사항을 보고받는다는 겁니다. 금융결제원과 신용정보원 등 금융인프라기관은 해킹 등에 대비한 상시 보안 점검을 강화합니다.
금융권은 기기정보 변경 고객에 대한 추가 인증이나 이상 금융거래 탐지 등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문자 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 안면 인증 등 추가 인증 수단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했거나 SK텔레콤 고객인 경우 이상 거래가 의심될 때는 계좌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보안 강화 움직임은 금융권을 넘어 유통업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통합 멤버십 신세계포인트 역시 SK텔레콤 본인 인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부정발급 무료도 나오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알고 있거나 해당 명의의 유심을 소지했다고 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신형 전략 스마트폰 흥행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력인 반도체 사업은 1조 원대 영업이익에 그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매출은 79조 1,4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1% 증가했습니다. 종전까지 분기 최대 매출이었던 작년 3분기 기록을 넘어선 기록입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오른 6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경험 사업 부문에서 갤럭시 S25 효과로 4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또 네오 QLED와 OLED 등 전략 제품 판매를 확대한 영상 디스플레이와 고부가 가전 매출이 증가한 생활가전 사업 부문의 수익성도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주력 사업인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원에 그치며 3개 분기 연속 실적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버용 D램 판매가 늘었지만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여파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 부문은 수요 둔화 등의 여파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무역 환경 악화와 경제 성장 둔화로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당사의 주력 제품들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대신 해당 제품군들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 사항이 발생할지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엣지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로 2분기 스마트폰 비수기에 대응하고 AI를 탑재한 신제품 중심으로 TV와 가전 판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시장 안팎의 우려와 달리 삼성전자가 이렇게 기대 이상의 1분기 실적을 내놨지만 진짜 문제는 2분기 이후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조슬기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관세가 2분기의 최대 악재로 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1분기 당장 이 실적을 방어했던 이 스마트폰 수요가 2분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워서입니다. 반도체 등 이 주력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이 부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그만큼 실적에도 악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 관세 정책의 향배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 생산지 이전 등을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현재로선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1분기 같은 이 스마트폰 성적을 이어가기 위해서 모바일 AP 사업부 이전 같은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하반기 출시 예정인 이 신형 이 폴더블 폰에 이 삼성의 자체 모바일 AP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현재 반도체 부문 소속인 해당 사업부를 스마트폰 사업부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란 내부 진단도 나온 바 있습니다. 아예 이제 그 휴대폰 사업부 내에서 이제 직접 이제 그 개발을 더 관여를 하면서 자기네들 어쨌든 그 AP 개발에 역량을 더 싣기 위해서 이제 다만 이 퀄컴 등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이 사업부 이전에 대한 득실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호실적을 내놨는데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기술 격차 해소가 시급해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당장 1분기 이 HBM 판매량이 저점을 찍었다고 밝히는 한편 2분기부터 이 계단식 회복 기대감을 내비쳐서 오늘 눈길을 끌었습니다. HBM3E 역시 엔비디아 등 고객사 샘플 공급을 완료한 가운데 HBM4도 하반기 양산 목표로 이 고객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향 HBM3E 12단 제품 납품 기대감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 부진까지 길어지면서 서민들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 산업 생산은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매 판매와 투자는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36년간 시장을 지켜온 신발가게 사장님은 오늘이 마지막 출근길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더 어려워요. 예, 아침에 8시 10분, 20분에 나오면 3시, 4시까지 10,000원짜리 하나도 못 팔아요. 지금 이제 그냥 빈 털터리로 나가는 게 됐어요. 치솟은 물가에 쓸 돈은 부족하다 보니 식당도 저렴한 곳만 찾게 됩니다. 뭐 우리 같이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점점 그 신경이 써지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안 써야 되고 또 써야 될 필요 있을 때는 싸고 좋은 집을 찾아가야 되고.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내수 부진은 지속됐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감소했고 소매 판매도 줄었습니다. 국내에는 쓸 것만 쓰고 해외로 여행 간다든지 대체 상품으로 중국산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산다든지 국내 소비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 경제의 또 다른 축인 투자도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 쇼크로 수출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제 저희가 새로운 예측을 이제 5월달에 할 텐데 그거를 보고 추가 인하가 아니라 저희가 인하 사이클에 있는데 얼마까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5월달 회의 금통일 하면서 할 예정이고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0% 중반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을 위해서 재계 총수들이 오늘 서울의 한 호텔에 줄을 섰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1박 2일간의 짧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잠시 뒤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트럼프 주니어 오늘 누구와 만났나요? 네, 우선 하나그룹 오너 3형제가 총출동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과 김동완 하나생명보험 사장, 김동선 하나갤러리아 부사장이 함께 오늘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머물렀던 조선팰리스 강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그룹은 조선부터 태양광, 방산 등에 걸쳐 미국 사업 비중이 큰 편인데요. 이번에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나는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생산기지 솔라허브를 구축했고 미국의 조선소도 인수하면서 현지 조선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통계도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식품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CJ그룹의 이재현 회장도 오늘 오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습니다. CJ는 최근 몇 년간 미국 현지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CJ제일제당은 식품 생산기지 20개를 미국에 보유 중으로 미국이 해외 식품 사업 매출의 80%가량을 차지합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부사장이 참석해 그룹이 신성장 동력으로 꼽은 바이오 분야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뉴욕 시러큐스 공장을 인수해 국내 위탁개발 생산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AI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유일하게 참석했고 삼성과 SK, LG, 현대차 등 4대 그룹 총수는 해외 일정 등으로 이번 만남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부품 관세를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복해서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부과 비율을 2년간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하는데요. 김한진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발 물러났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행정명령을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중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정 제품이 2개 이상 관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행정명령에 포함하지 않은 관세와는 중첩한다고 밝혔는데 자동차 관세와 대중국 관세는 합산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자동차 관세보다 높을 경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도 더 줄여주기로 했죠. 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다음 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 적용하는데요.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에 한해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산하면 자동차 가격 3.75%만큼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부담 완화 비율을 첫 해 15%에서 이듬해 10%로 완화하고 이후에는 유지하지 않을 계획인데요. 현지 공급망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는 자동차 업계 호소에 따라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게 미 정부 측 설명입니다. 만약 차량의 수입산 부품 비중이 15% 미만인 경우는 아예 관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거대 양당의 대선 레이스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양당 대선 주자들이 표심 공략에 속도를 내며 잇따라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 4.5일째 카드를 꺼내자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는 감세, 한동훈 경선 후보는 청년 정책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2030 직장인들 표심을 공략할 워라밸 공약을 발표했죠. 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이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 근로시간 상한과 최소 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포괄임금제도 재검토하는 동시에 휴가제도도 대폭 개선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책사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을 투톱으로 홍합을 내세운 선대위를 출범시켰는데요. 한편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내일 오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잇따라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겠다며 감세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물가는 매년 오르지만 과세 표준이나 공제액은 10년 넘게 그대로라 실질적으로는 세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상환 의무가 생기는 소득 기준을 올리고 최장 1년간 조건 없이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도 신설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해 내일 오후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금리 인하 기자 속에서 수신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내리면서 지난달 예대금리 차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세영 기자, 예대금리 차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채와 코픽스 하락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 예금과 대출금리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0.13%포인트 하락하며 6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대출금리도 0.1%포인트나 줄었습니다. 다만 예대금리 차는 0.03%포인트 상승하며 7달 연속 확대됐습니다. 예대금리 차 1.52%포인트는 재작년 5월 1.56%포인트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왜 이렇게 은행들이 예대금리는 팍팍 내리면서 대출금리만 찔끔 내리는 느낌이 드는 건가요? 기업 대출금리가 0.11%포인트 하락한 데 비해 가계대출금리는 0.01%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일반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진 면에서 하락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분기 예대금리차 확대에 4대 금융의 순이익은 5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또 축소됐습니다. 보증형 주담대 취급 감소로 고정금리 비중은 61.8%에서 57.9%로 4%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금리 하락 속에서 대출금리가 오히려 오른 곳도 있습니다. 지난달 신협을 비롯해 농협과 같은 상호금융업권의 대출금리는 올랐는데요. 비은행권의 경우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모두 0.3%포인트 넘게 떨어졌지만 반면 신협과 상호금융업권의 대출금리는 전달보다 0.01%포인트씩 오른 연 5.06%, 4.85%씩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 국내 증시를 떠나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길은 돌아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매도한 금액이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34% 떨어진 2,556.6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4천억 원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기조는 지난 8월부터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이후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0조 7천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떠나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미중 관세 전쟁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미중 갈등 격화라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국내 수출 경기 쪽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국내 경기 펀더멘탈 문제라든지 기업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 자체가 좀 매도세로 좀 이어지지 않나. 외국인이 이달 들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 1위는 삼성전자로 이 기간에만 2조 7천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원화채권에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국내 채권 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최근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은 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연금입니다. 지난해 수익률이 7%에 달하면서 정부가 더 잘 굴린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그동안은 민간금융사의 퇴직연금과 별도로 관리됐지만 정부가 통계를 통합해서 수익률을 비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수익률 통계를 왜 지금 통합하려는 건가요? 네, 고용노동부가 두 통계를 합산해서 민간 계약형 퇴직연금과 근로복지공단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매 분기마다 비교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금융사들과 달리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중퇴기금 푸른씨앗은 고용부에 실적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 왔습니다. 고용부가 별도로 통계 산출을 해서 참고를 해왔는데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움직임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화하면서 일반적인 계약형 퇴직연금과 통계를 합쳐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10년간 개인 퇴직연금의 연환산 수익률은 2.07%, 5년으로 기간을 줄여도 수익률이 2.35%에 그칩니다. 근로복지공단 기금형 퇴직연금의 지난해 연수익률은 반면 7%에 달했습니다. 수익률이 이렇게 비교되면 개인들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복수의 금융업권별 관계자들은 고용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공퇴직연금보다 민간 금융사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분기별로 확인시켜서 수익률을 높이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용부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자료 제출 시 오류를 실시간으로 바로잡는 시스템 개편 용역도 시작했는데요. 앞서 고용부와 금융당국 간에 퇴직연금 데이터 차이와 수치 오류 등을 사후에 바로잡는 데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입력 즉시 잡아내서 퇴직연금 통계에 오차나 시차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부 퇴직연금 통계 시스템의 전반적인 강화로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사용처를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과 통합을 앞두고 각종 신용카드와 제휴 서비스가 종료되고 마일리지 전용기도 6월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노선에 투입한 마일리지 전용기를 오는 6월까지만 운영합니다. 마일리지 전용기는 모두 마일리지로만 예약을 받는데 편도 기준 최소 3만 5천 마일에서 최고 9만 3천 마일이 공제됩니다. 5월 LA행 2편, 6월 뉴욕행 2편을 끝으로 추가 운영안이 준비될 때까지 운행이 중단됩니다. 아시아나와 연계한 제휴 서비스 역시 대거 종료 수순을 밟습니다. 아시아나와 제휴를 맺은 국내 카드사 8곳은 오늘부로 신규 갱신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용 금액당 일정 부분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휴 서비스도 다음 달부터 중단됩니다. 현재 아시아나는 쇼핑, 금융, 호텔 등에서 64개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데 옥션, 지마켓, 11번가, 이마트몰 등 14개 제휴사는 6월 1일자로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 제출을 앞두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합되었을 때 마일리지가 소진이 안 됐을 때 이것이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재무 실적이라든지 재무 건전화를 차원에서 빨리 소진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급선무이기 때문에 회사 측은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일반 운항편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같은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항시설을 정비하고 최소 정비 시간을 늘리는 등의 항공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은 빠져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정현 기자, 앞으로 사고를 낸 항공사는 운항 기회가 줄어든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항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운수권 배분에서 전면 배제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정부와 회담을 통해 새롭게 노선을 확보하거나 증대한 경우 이를 일정 기준에 따라 노선을 배분하는데 사고 항공사는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정부는 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자본금 요건을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연구 영역을 올해 하반기 추진해 구체적인 증액 규모를 도출합니다.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 당시 활주로 인근 둔덕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었는데 공항 시설과 정비 체계도 개선되나요? 그렇습니다. 제주항공 사고에서 큰 문제로 지적됐던 부서지지 않는 둔덕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은 평평한 땅 위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전면 교체합니다. 또 활주로 외에 비행기 이착륙에 방해물이 없어야 하는 종단 안전구역도 국내 모든 공항이 국제 기준에 맞춰 240m 이상으로 늘립니다. 항공사들의 비행 전후 중간 점검 시간도 일제히 늘어나는데요. 국내 항공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종인 B737과 A320F 먼저 최소 정비 시간을 7에서 28%가량 연장합니다. 다른 기종도 6월까지 추가로 필요한 정비 시간을 파악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된 항공안전청 설립과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이 담기지 않은 점은 한계로 거론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에 10에서 30, 제주와 남해안 많은 곳은 60mm 이상 내리겠는데요. 곳곳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수도권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17도에 그치면서 서늘함이 감돌겠고요. 이번 주말까지 서울 낮 기온 20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수원 14도, 춘천 9도로 시작해 낮에는 수원 20도, 춘천 2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1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의 아침 기온 15도로 시작해 낮에는 광주 22도, 부산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도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토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5월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